사또가 계략으로서 난제를 해결하다. 이제는 좋은 곳을 구경하면서 살아야지. 강원도 강릉에 사는 황보인주는 군수를 지낸 인물로 재산이 많아 여유롭게 산수 유람을 즐기며 지냈습니다. 그의 유일한 아들 개선은 약간의 재주와 식견을 지녔으나 인색한 인품이라 남에게 베푸는 일이 전혀 없습니다. 황보인주는 늙음하게 첩을 하나 두었으며 70세 노무 첩에게서 아들 하나를 얻어 개술이라는 이름을 지어 주었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예쁘구나. 황보인주는 늦둥이 아들을 매우 사랑하여 잠시도 그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을 본 맏아들께서는 한참 나이 차이 나는 배다른 동생을 미워하고 못마땅해했습니다. 목숨의 길고 짧음은 예측할 수 없는 운명이라 황보인준이 어느 날 까닭 모를 병에 걸리더니 급격히 증세가 악화되어 죽어갈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개술의 어미는 어린 아들을 안은 채 매우 불안한 표정으로 병든 남편에게 호소했습니다. 만약 영감이 죽으면 우리 모자는 장차 어디에 의지하라 하십니까? 맏아들 개선이 평소에 노골적으로 불만을 드러내게 하는 말이었습니다. 황보인주는 슬픈 얼굴로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자네 모자의 처지를 알고 내 미리 생각해둔 것이 있다네. 그리고는 상자에서 두루마리 하나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이것은 자네 모자의 목숨을 살릴 보물이니 잘 간수해 두었다가 개술이 15살이 됐을 때 꺼내시게. 그때쯤 반드시 명철하신 사또가 부임할 터이니 이 두루마리를 관청에 바치면 살아날 방도를 얻게 될 것이네. 모자는 울면서 두루마리를 받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황보인준이 죽었습니다. 개선은 아버지의 죽음을 그다지 애통히 여기지 않고 안팎가산을 제 마음대로 처리했습니다. 이 방에서 나가시오. 개선은 장례를 치른 뒤 개술 모자를 안채에 살지 못하게 하고 바깥 행랑으로 내몰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계모와 동생을 필요 없는 물건처럼 여겨 옷이나 밥도 제대로 주지 않았습니다. 개술 모자는 분통 터질 정도로 억울하고 답답했지만 달리 갈 곳이 없으므로 눈치를 봐가며 목숨을 연명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개술 나이 15이 됐습니다. 개술 어미가 소장을 가지고 관아에 가서 아전에게 탐문하니 그 무렵 부임한 신임부사 이 씨는 여러 고을을 맡아다 스리면서 정치가 명명백백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에 개술 어미는 곧 원통함을 담은 소장과 오랜 기간 소중히 보관해온 두루마리를 바쳤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사또는 먼저 소장을 읽은 후 두루마리를 펴서 잠시 훑어보더니 물러가 기다리라고 명했습니다. 사또는 혼자 있을 때 다시 두루마리를 펴서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그 속에는 눈썹과 수염이 하얗고 깨끗한 옷을 입은 노인이 그려져 있었고 그 곁에는 젊은 여인이 어린아이를 안고 있었습니다. 이 그림이 억울한 사연과 무슨 관계일까? 사또는 이리저리 생각해봤으나 그 뜻을 알아내지 못했습니다. 한참 궁리하던 사또는 목이 말라 사동으로 하여금 차를 가져오게 했습니다. 차를 가져오던 사동은 실수로 비틀거리며 찬물을 두루마리에 떨어뜨렸습니다. 사또가 놀라 급히 일어나 두루마리를 햇볕에 쬐어 말렸습니다. 해가 진 뒤 다시 두루마리를 자세히 살피던 사또는 그림 한쪽에 은은한 글자 모양이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이건 문자 같은데. 사또는 두루마리를 벽에 걸고 촛불로 비춰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빽빽하게 적힌 작은 글씨가 보였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황보인준이 밝으신 사또께 아뢰나이다. 제게는 두 아들이 있는데 장남은 나이 30세를 넘겼으나 형제끼리 우애하는 정이 없어 아우를 길거리 행인처럼 여깁니다. 제가 개술 모자를 염려해 이렇게 번거로운 일을 만들었사오니
굽어 살펴주옵소서. 집 후원에 사방으로 작은 창문을 내고 내벽을 모두 진흙으로 발라서 막은 조그만 정자가 있습니다. 창문 아래 벽장에 물건을 숨겼는데 남쪽 북쪽 벽장에는 은 몇백 냥을, 동쪽 서쪽 벽장에는 금 몇십 냥을 두었습니다. 은은 개술 모자에게 주어 살아갈 방편으로 삼게 해주시고 황금은 밝으신 사또께 바치고자 합니다. 사또는 그제야 그 집안의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책을 고민했습니다. 이 일을 어떻게 풀어야 하나? 이튿날 사또는 황복의 불러서 온화하게 말했습니다. 자네가 형으로서 어린 아우를 사랑하지 않아 이런 원통함을 아르는 소장이 접수됐으니 실로 개탄스럽도다. 그렇지만 송사는 반드시 양쪽 형세를 살펴 화평하고 온당하게 처리해야 함이 당연한 이치일지니 내일 아침에 내가 몸소 내 집에 가서 살펴보리다. 개선은 사또의 명을 듣고 집으로 돌아가면서 어찌 대응할지 머리를 굴렸습니다. 재산을 절반으로 나누라고 할 텐데. 그러면 어쩌지? 다음 날 사또는 말 한 마리와 하인 하나를 거느리고 황보씨 집으로 갔습니다. 그 집 문 앞에는 버드나무가 좌우로 늘어서 있었습니다. 황복의선이 미리 나와서 손님 맞이할 준비를 한 가운데 사또가 갑자기 말에서 내리더니 급히 소매를 올려 읍했습니다. 읍은 두 손을 맞잡아 얼굴 앞으로 들어올리고 허리를 앞으로 공손히 구부렸다가 몸을 펴면서 손을 내리는 인사입니다. 사또는 공경의 뜻을 나타낸 뒤 공손히 말했습니다. 아무렴 사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본 황복에서는 무슨 일인지 알 수 없어 어리둥절했습니다. 거리로 미로 자신에게 하는 말이 아님은 분명한데 사또 앞에는 아무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또는 천천히 걸어가면서 한 번 더 고개를 살짝 숙이며 뭔가 말했고 대문 앞에 이르러 상대에게 양보하는 듯한 태도를 취했습니다. 먼저 들어가십시오. 이윽고 대청에 이르니 집주인께서는 사또 자리를 미리 가운데에 마련해 놓고 어서 오르기를 청했습니다. 사또는 또 누군가에게 사양하는 모습을 보이고는 대청 한가운데가 아니라 정중앙 곁에 앉으니 높은 어른을 모시는 모습과 같았습니다. 그리고 서로 문답하듯 오직 명령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하고는 이내 입을 닫고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개선은 도무지 영문을 알 수 없어 답답했으나 감히 묻지 못하고 사또가 실성한 것은 아닌지 의심했습니다. 사또가 그런 개선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내가 자네 집에 이르니 용모와 의관이 이러저러한 노인이 웃는 얼굴로 맞이해 주셨다네. 아마도 자네 부친 홀령이 나를 가르치고자 나타나신 듯 싶네. 그 말에 개선은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아버지 용모와 평소 의복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또는 이어 말했습니다. 자네가 장남이니 아우와 굳이 다툴 이유가 있겠느냐? 다만 아우가 가난하니 생각하지 않을 수도 없다. 자네 집 후원에 있는 작은 정자는 이 집 살림과 무관해 보이니 아우에게 주어 살아가도록 함이 어떠한가? 개선은 사또의 제안에 마음을 놓았습니다. 재산 절반을 내놓으라고 해도 거역하기 힘든데 그게 아니라 작은 정자라니 다행으로 느껴졌습니다. 사또 말씀을 거역할 수 있겠나이까? 그럼 후원 정자를 아우에게 주고 거기에 있는 물건은 비록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라도 일절 간섭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쓰는 것은 어떠한가? 어렵지 않은 일이지요. 개선은 사또가 다른 말을 할까 싶어 즉각 서약서를 써서 바쳤습니다. 사또는 개선과 개술 모자를 데리고 즉시 후원으로 가서 개술에게 지시했습니다. 지금 당장 정자의 남쪽 북쪽 벽을 허물게. 개술이 나서서 사또가 시키는 대로 했더니 은조각이 쏟아져 떨어졌습니다. 그걸 상자에 담으니 가히 몇백 냥은 됨직했습니다.
모두의 눈이 휘둥그레진 가운데 사또가 또 개술에게 명했습니다. 이번에는 동쪽 서쪽 벽을 허물게. 그랬더니 벽 속에서 부서진 황금가루가 좋기 몇십 명은 나왔습니다. 어르신의 말씀이 사실이었구나. 사또는 탐복하면서 마치 조금 전에 홀령으로부터 들은 사실을 확인하는 듯이 말했습니다. 사또를 제외하고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개선의 가슴은 찢어지듯 아팠습니다. 그러나 이제 와서 어쩔 수 없으므로 개선은 진흙 인형처럼 우두커니 서서 허공을 바라봤습니다. 개술은 그문을 모두 거둔 후 사또에게 큰 절을 올리고는 처분을 기다렸습니다. 사또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자네 선친께서 작은 정자를 주라고 가르친 것은 이 금은이 있었던 까닭이니라. 비록 내게 금을 가지라고 말씀하셨지만 내가 어찌 금을 받겠느냐? 자네는 이 금은을 가지고 모자가 서로 의지하고 산업을 경영하여 부친이 황천에서 남긴 뜻을 저버리지 말게. 사또는 관하로 돌아갔고 개선은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했으며 이후 형제가 서로 아끼고 조심하여 가업을 지켰다고 합니다. 좋아요 및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